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들의 고민들 오늘도 저희 오감만족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있죠? 지금 바로 안내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오감만족의 고민 해결사 한 분 모셨습니다. 김상현 전문가님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문가님이 저희 월요일 방송에서 오후에는 반등이 나와주지 않으면 좀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속상하게도 시장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분석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월요일 아침에 제가 지금 그쵸. 오후에는 반등이 돼야 된다라고 네. 했었는데 반등이 안 되고요. 그쵸. 그날 저녁에 미국도 많이 밀리고 네. 나스닥이 선물이 뭐 3.5% 이상 밀리면서 많이 밀렸었는데 일단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알고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일단은 그 시장이 그거를 걱정했습니다. 중국이 보복을 안 할 놈이 아닌데 맞아요. 보복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어떤 보복이 나올지 모르니까 네. 일단 좀 사리자 이 분위기 때문에 좀 빠질 때 좀 저가 매수가 안 들어오고 네.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이 더 팔았던 것이 원인이 되었던 건데 일단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는 보복은 했죠. 그쵸. 600억 달러 정도 거기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했는데 네. 우리 월요일 시장에서는 부과가 안 됐고 이제 네. 그게 월요일 저녁에 부과가 되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니까 이제 화요일 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반등이 나오는 모습 네. 이렇게 좀 나왔죠. 일단은 주식이라는 것은 위험 자산이니까 그렇죠. 일단 이럴까 저럴까 애매하고 불확실한 것들은 다 싫어합니다. 네. 일단 불확실한 것들이 이게 좋은 뉴스든 간에 안 좋은 뉴스든 간에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피하고 좋으면 그때 좋을 때 하고 안 네. 좋으면 뭐 잘 피했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심리가 강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월요일날 많이 밀리지 않았나. 네. 이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개장 직전에 미국에서 이제 뉴스 한참 할 시간인데 네. 이제 그때 이제 레리 커들로라는 이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그때 했던 말들이 좀 있어요. 네. 미국 경제가 좋아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해도 그 전쟁의 충격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이어서 이제 미국 경제가 더할 나위 없이 좋기 때문에 네. 미중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신감이 넘치네요. 말만 들으면 좋아 보이는데 주식시장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일단 이 발언이 시장에서는 좋게 들은 게 아니고 그냥 이 무역 전쟁이 길어지겠구나. 네. 길어지지 않고 즉시 해결될 것들이 아니고 이제 장기전이 된다라는 건데 원래는 6월 달에 좀 해결되어야 됐었는 문제인데 그런 해결이 예상들이 돼야 되는 있었죠. 네. 예, 그게 시장의 예상이었고 이제 그래서 시장이 올라왔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면은 여태까지 올라온 명분이 없으니까 다시 내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맞기 때문에 그건 좀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이제 그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이 아시아 시장에서 조금 리스크를 키우지 않았나 싶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이제 색다르게 이제 오랜만에 일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월요일 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중국 증시가 다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그래 알겠다. 중국이랑은 다 이제 설명드려서 알겠는데 네. 일본은 왜 떨어졌느냐? 네. 일본도 이제 경기 전망에 대해서 이제 일본 내무성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6년 만에 현재 경기를 악화로 진단을 했고 앞으로 일본 경기가 후퇴할 수 있는 국면에 있으며 네.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직접적인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시사성이 있는 발언을 좀 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나 싶고요. 네. 일단 이제 두 번째 이유였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거. 네. 이거는 저도 월요일 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말씀드렸었지만은 중국이 보복 카드를 월요일 저녁에 그날 제가 방송하고 그날 저녁에 꺼내들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바로 꺼냈죠. 네. 거의 이게 언제 꺼냈냐면요. 우리나라 장 끝나고 이제 미국 장 개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저녁 먹을 시간에 네네. 이제 그때 꺼내들었는데 원래는 미국이 한번 치면은 중국이 바로 카운터 펀치를 날렸었는데 네네네.
이번에 타이밍이 좀 늦길래 이번에 역습 없이 중국이 조금 웅크리고 버티기. 깨갱 하나 했는데. 네. 그냥 깨갱까지는 아니고 그냥 잘 버티나. 그냥 버티나. 자기가 네. 자기 방어력을 높이면서 버티나 했었었는데 그냥 역시나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란 말이 있듯이 공격을 마찬가지로 했어요.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월요일날 좀 급락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장기전으로 간다면 미국도 힘들어지고 중국 역시 힘들어지고 서로 힘들어질 텐데 이 패권 싸움이라고 이제 가죠. 패권 예. 싸움이 또 언제까지 될지도 정말 고민이 되거든요. 네, 이게 이게 일단 패권 말씀하셔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이 좀 갈립니다. 네. 이게 뭐 자본의 경쟁이다, 패권의 그쵸. 경쟁이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자본 경쟁이나 패권 경쟁은 뭐가 다른가? 같다. 네, 어차피 둘 다 그런 자기 이득 챙기려고 하는 거지 않나. 네, 제가 봤을 땐 자본 싸움이다라는 그런 무리들과 패권 네.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리분들, 그 양쪽 분들 서로 싸우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서로 좋자고 자기가 좋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 제가 월요일에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은 중국이 다소 힘들어진다라는 맞아요. 부분은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미국 문제는 말씀 안 드려서 이제 네. 뭐 중국만 뭐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네. 일단 제가 중국은 뭐 지금 회사채 디폴트 문제가 좀 심해서 네. 그 부분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아까 그 레리 커들로가 네.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했을 때 그 충격을 충분히 미국은 감당할 수 있다. 그쵸. 뭐 우리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네. 하는 말. 일단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어찌됐든 충격이 있을 거고 영향이 있을 거란 소리입니다. 그 말 한 거 자체가 네네. 우리한테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어찌됐든 큰 충격이든 작은 충격이든 우리한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충격은 뜻하고. 충격이다. 네, 충격은 충격이고요. 영향을 주진 않을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향은 주긴 줄 것이다라는 네. 뜻입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로 영향을 안 주고 충격을 안 줄 거면요, 굳이 그 국가 경제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굳이 뉴스에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냥 네. 굳이 말을 할 필요 없이 만약에 문제가 될 것들이 아닌데 그 진짜로 영향이 없을 건데 네. 폭스뉴스라는 데 나와가지고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괜히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사람들이 괜히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하면은 우리한테 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괜히 공포감만 생기기 때문에 네. 진짜로 영향이 없을 거라 그러면은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피해가 있을 거라는 것들은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한테 그러면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이냐 네. 봤을 땐 제가 봤을 때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레리 커들로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클 것 같고요. 네. 이게 무슨 거랑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일단 화요일 날 나온 뉴스에 네. 중국이 미국한테 넘기는 물건에 대해서 전혀 가격 조정 없이 출발했다라고 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배경을 설명드리자 그러면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을 때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미국에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는 게 아니고 네. 그 시간 이후로 중국에서 출발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붙였거든요. 그럼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네요. 네, 배로 네. 한 달 걸린답니다. 미국까지. 근데 네. 그 물건들에 대해서 가격 조정 없이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물건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10,000원짜리 물건을 네. 옷이 티 한 장을 중국이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팔았을 때 네. 관세가 없으면 10,000원 그대로 팔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관세가 만약에 1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의 관세가 붙으면은 11,000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옷이 아니고 자동차였으면은 일본도 경쟁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 독일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관세를 10% 올렸을 때 자기가 이게 관세를 붙여도 원래 가격이랑 똑같게끔 애초에 물건 단가를 낮춰서 판매를 하는 게 여태까지가 맞고 그 관세가 만약에 10% 붙은 것들을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판매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판매자들이 다 부담하기 힘들면은
만 원짜리를 9,000원에 할인한 다음에 네. 관세 붙여서 10,000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 9,500원 정도로 낮춘 다음에 네. 1,500원에 팔면은 소비자랑 판매자랑 반반씩 나눠서 부담하는 꼴이 되잖아요, 세금을.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거 10,000원짜리를 10,000원 그대로에 팔았다. 그럼 소비자들이 100% 다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네요. 중국이 미국한테 판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붙였고 가격 조정 없이 미국에서 그대로 판다. 그러면은 그 관세 10%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실제로는 이제 25%를 붙였기 때문에요. 10,000원 주고 먹었던 음식을 이제 12,500원 주고 500원이 먹어야 되죠. 되는 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은 물가가 좀 상승하게 될 거예요. 물가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네. 물가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금리 인상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률이 부족해서 금리 인상을 못했었는데 그쵸. 이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 생기고요. 네. 지금 트럼프는 또 이제 이게 금리를 인하하고 달러를 좀 약세로 바꾸는 것을 원하지만은 오히려 금리 인상이 되면은 달러가 더 강세가 되면서 네. 트럼프가 그랬던 그림이랑 좀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관세라는 것을 중국이 부담할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데미지가 입게 되는 꼴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네. 이 부분이 좀 그 화요일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그게 좀 컸습니다. 그 뉴스를 보시면은 네. 그 중국이 그대로 팔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이 만드는 물건들은 다 이제 생활 필수재들이 좀 많습니다. 없으면은 안 되는 불편한,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대부분 모든 뭐 옷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서 원래 원가가 좀 쌌기 때문에 관세를 좀 붙인다고 해도 워낙 다른 나라 물건들보다 원래 싸요. 원래 싸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메리트가 없어도 그래도 싸긴 써야 된다는 거. 중국 물건은 지금보다 어느 정도 올랐어도 그냥 써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일단 생각을 못했던 건지 네네. 아니면은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려되는 것들이 달러의 몰락까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건데 네. 단어가 좀 자극적이죠. 몰락. 달러의 몰락. 네. 자극적이죠. 네. 미국이랑 이제 중국이랑 협상을 했던 게 이제 네. 제가 월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달러를 중국이 합법적으로 풀기 위해서. 네. 근데 합법적으로 풀기 위해서라는 것들은 어찌됐든 미국이 있는 달러가 지금 미국에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다른 나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네. 중국이 이거를 안 받아주면 다른 나라에서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회전율이 좀 없죠. 네. 네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래 나도 이제 중국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어차피 나 아니면 받아줄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잘해봐 하면서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달러가 중국이 안 넘어가고 미국에 그대로 풀린다 그러면요. 네. 통화량이 5배가 늘어났으면은 통화 유통 속도를 청구한다 그러면 한 25배 정도가 승수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물가가 25배까지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네. 물가가 25배가 뛰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럼 자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남미, 터키 얘네들의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랑 또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미국만의 피해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문제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달러 가치, 다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자기 나라 통화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요. 전 세계 달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달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달러가 앞으로도 전 세계를 대표하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축통화라는 거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제가 이거는 달러는 신용화폐다. 그러니까 신용이 굉장히 중요한 달러다라고 화폐다라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이 신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기축통화라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신뢰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은 새로운 기축통화를 찾아야겠죠. 신뢰가 떨어진 기축통화는 좀 의미가 없으니까요. 네. 새로운 신뢰성을 가진 화폐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달러 이외에 가장 큰 화폐는 유로화, 엔화, 그쵸. 위안화가 있는데 일단 유로화는 지금 조금 걱정이 되죠. 유럽 경제도 뭐. 네. 유럽 경제도 만만치 않고 지금 브렉시트니 뭐니 하면서 뭐 이탈렉시즘이니 뭐니 뭐 다 나간다고 하는데 네. 다 나가면 유로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유로화도 신뢰성이 조금 부족하고요. 네.
엔화 지금 그나마 달러 다음에 가장 안전하게 뽑히는 화폐인데요. 네. 근데 일본도 만만치는 않죠. 지금 경제 상황이 마이너스 금리로 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쪽도 양적 완화, 미국이랑 똑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남은 건 위안화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위안화도 기축 통화가 되려고 그러면 시장 개방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시장 개방을 안 하니까. 안 하려고 싸우는 건데 사실. 안 하려고 싸우는 네. 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달러가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나서 네.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사실은.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다가 결국 미국이 동떨어지고 나니까 중국이 그럼 그때 그거 이제 해야지 하면 되게 약오르겠죠. 전 세계 이게 판도가 바뀌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시진핑의 큰 그림일 수도 있지 않나. 빅피처.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중국은 새로운 이제 기축통화의 패권을 가진 국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패권 싸움이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패권주의라는 그 패권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게 패권인 거고 그 자본 싸움이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쵸, 그쵸. 서로 전 세계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정말 이게 또 위안화로 넘어갈 것 같으면은 위안화에 투자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있을 거고 또 중국은 정말 이렇게 빅피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네. 그 1대1로라고 지금 지금 유럽 쪽에 항구도 이탈리아에 있는 항구를 몇 개 조금 개방을 중국 쪽으로 개방을 했다. 이 뉴스는 이제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충분히 지금 중국에서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의 스케치의 일환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과연 시진핑이 어디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중 무역 협상의 향후 시나리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진핑이 어디까지 그림을 그려둔 건지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을까요? 네, 일단 하이트질로 먼저 들어와 있네요.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2019년 4월 22일 얼마 안 되셨고요. 네. 18,000원에 30% 조금 있으시고 수익 중이시네요. 네. 자, 첫 번째 상담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맥주를 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테라 맥주를 마시고 정말 이게 좀 괜찮다고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빠른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이트 진로의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 하이트질로가 저희가 몇 주 전에 저희 오감만족 방송에서 이영재 전문가님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네. 그 테라 네, 말씀하시면서 맞아요. 맥주를 그 마케터가 사주고 가더라. 네. 그때 저랑 먹고 있었거든요. 저랑 마시고 있었었는데 그 다음 날 진짜로 하이트질로 종목 상담이 오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이걸 했었는데 네. 드셔보니까 어떠셨어요? 테라 괜찮습니다. 저 그 이후로 테라 먹습니다. 정말요? 그 마케팅 성공한 것 같네요. 네. 성공하셨네요, 마케팅을. 일단 그 하이트질로 지금 18,000원에 지금 24,400원이면은 10% 넘게 한 12% 3% 정도 수익 중인데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이거를 좀 지금 호재랑 악재를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호재 악재가 있죠? 일단 최근에 이제 매수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하셨는지 사신 이후로 계속 올라왔는데 이게 정말 4월 22일이죠. 네. 그럼 정말 이날 사시고 나서 맨날 올라왔네요. 그렇네요. 주식 잘하시는데요. 이때는 이제 호재가 뭐가 있냐면은 네. 소주값 인상. 네, 그쵸, 소주값 소주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6.5% 인상한다 했었었는데 그 하이트질로가 소주 매출만 9천억이 됩니다. 네, 소주만 그 9천억치 누가 다 먹는 겁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여러 명이 계속 드시고 계셨겠죠. 그쵸. 네. 소주값이 6.5% 오른다. 그러니까 경제학의 기본 논리로 생각을 하면요. 네. 그 원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진다라는 그 이론이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죠. 비싸지만 그만큼 덜 먹는다. 네. 하지만 소주값이 오른다고 사람들이 과연 덜 먹을까? 더 먹죠. 욕하면서 더 먹지 네.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네. 술자리를 가졌을 때 소주를 먹다가
한 병 더 시켜야 되는데 누가 야 소주값 올랐으니까 그만 먹자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아, 그러면 안 되죠. 그 네, 그러면 안 자리에서는. 되죠. 네. 그러면은 그 사람 손절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주값은 그 소주값이 오른다고 해서 뭐 소주 수요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은 소주는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네. 소주값 인상분이 아마 매출에 그대로 반영이 될 겁니다. 9천억에 대해서 6.5%면은 한 500억 정도가 좀 넘을 텐데요. 네. 그나마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540억인데 한 500억 정도로 될 것 같고 네네네. 일단 이 부분이 호재니까 당장 올라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테라 관련된 뉴스가 한몫했습니다. 아까 네. 저희가 테라 얘기했었었는데 테라가 1초에 9.5병이 팔린답니다. 아, 정말 많이 팔리네요. 어머. 이게 오. 상상이 안 되는 게 네. 저희가 낮에는 보통 안 먹지 않습니까? 그쵸. 보통 네. 낮에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저녁에 팔리는 것만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단순 계산으로 24시간으로 나눴는데 1초에 9.5병. 정말 이게 만드는 속도가 따라갈 수 있는 건지. 그러게요. 이게 1초에 그럼 10병 이상 만들어야 9.5병을 팔 수 있는 건데 네. 일단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냐.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국내 맥주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랍니다. 이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만큼 팔릴만 해요. 맛있습니다, 이거. 네네. 괜찮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좋은 뉴스를 말씀드렸고. 그쵸, 여기까지 호재죠. 네. 근데 악재가 있는데 악재라고 해서 정말 큰 악재는 아니고 네. 조금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 이거는 저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테라에 대한 판관비 문제. 판관비. 판관비가 뭐냐?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네. 이 세부 항목 중에 그 광고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광고가 또 굉장히 한 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저한테 그 테라 사주신 분. 네. 그분도 광고로 사주신 분. 이 판관비로 사줬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사줬겠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 그 시 뭐 맥주를 마시고 있는 모든 네, 분들한테 사줬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관리비가 좀 판매비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갔을 거고 네네. 이 부분이 그래서 실제로 테라가 많이 팔렸지만은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 상승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소주값 인상분에 대해서 매출 예상 딜레이 부분.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네. 만약에 소주값이 저희가 소주를 사 먹을 때 슈퍼나 편의점, 뭐 술집 이런 데서 사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편의점 이런 데서는 뭐 진로 하이트 진로에 가서 사오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상인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 중간 상인들은 그러면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소주랑 맥주를 항시 비축해서 박스 창고에 쌓아두고 이거를 주문받고 내보내는 구조인데 네. 소주값이 다음 달부터 6.5% 오른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네. 제가 그 주류 도매상이라 그러면은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대출까지 써가면서 그냥 지금 다 당장 사올 사놓겠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6.5%가 인상되었을 때 네. 만약에 지금 2019년 2분기죠. 만약에 3분기에 인상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3분기에 매출이 그만큼 안 늘어날 겁니다. 그렇겠네요. 2분기에 그만큼 2분기에 갑자기 바짝 늘어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이 부분이 주가의 반영이 조금 어긋날 수가 있어요. 네네.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수익 중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차트 측면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이때 사셨으니까요. 가격이 정말 괜찮네요. 잘 들어가셨네요. 이 가격에 사신 거잖아요. 18,000원. 네, 18,000원. 정말 잘 사셨어요. 근데 아침에도 근데 이때 이후로 그러면은 큰 양봉 제가 뚱땡이가 중요하다 그랬죠. 네. 뚱땡이가 있는 그 다다음 날 나왔네요. 그때 시가 종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요. 이 종목은 이 선 두 가지 있죠. 네. 매수가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지우고 이 뚱땡이의 시작과 끝 부분 네. 이 부분이 저항 자리인데 아니 지지 자리인데 네. 실제로 그 이후에 여기서 좀 받쳐주잖아요 주가가. 네네. 이 부분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혹시 여기가 무너져도 여기 네. 18,800원에서 한 번 더 지켜주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한 흐름이다. 대신에 걱정되는 거는 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만한 힘이 남아 있느냐인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저도 힘이 남아 있는지는 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면은 그 밑에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기 19,500원 지지 라인이 있는데 그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잘 지켜주면은 홀딩 하시되
혹시나 여기를 한번 깨지면은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수익 실현을 분할 매도해서 일단 지금 당장 홀딩, 그러나 대신에 지지선이 무너지면은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인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는 19,500원 지지선을 깨지 않으면 홀딩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을 좀 이어가 볼게요. 이번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네. 제가 이건 좀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와 양극재 소재 기술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데다가 포스코 그룹의 자본 지원도 좀 기대할 수 있어서 중장기 성장이 맑은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 네. 대표적인, 그러니까 예전에 포스코 캠텍 네. 전기차 대표 종목이죠. 네. 근데 대표치고는 종목이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 처음에 이제 전기차라는 걸 생각했을 때 2018년에 정말 부지런히 올라왔다가 네. 그 이후에 떨어지는 것 싶다 한 번 더 올라오고 그 뒤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말고 뭐 수소차니, LPG차니 이제 요즘에 정부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나오고 나오죠. 있죠. 네. 그런 말들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매력이 조금 떨어진 것도 있고 아. 중국에서 배터리 지원금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바나듐입니다. 바나듐. 네, 포스코가 이제 음극재, 양극재 해가지고 원래 리튬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코발트 망간이라고 네. LCM 이런 배터리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리튬 배터리. 네. 네. 근데 지금 바나듐이라는 것들이 제2의 2차 전지 소재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제 막 부응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바나듐이 아직 개발된 건 아니지만은 리튬이 실제적으로 아직 이제 전기차가 막 엄청 활성화가 돼서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기도 전에 갑자기 차세대 소재가 나오고 있으니 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정말 빠르네요. 네, 다른 네, 기술이 네. 나오기 전에 그 네, 다음 네. 기술을 먼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어. 상황인데 그럼 바나듐이 뭐냐? 바나듐이 뭘까요?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네. 핸드폰 보통 사시면 얼마나 쓰십니까? 저는 한 2년을 채 못 쓰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계속 배터리가 빨리 닳거나 고장이 잔고장이 많이 나요. 네. 네.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죠. 아, 그쵸. 네. 그렇죠. 리튬 배터리의 수명이 2년입니다. 아, 네. 그럼 전 좀 길게 그나마 쓰는 거네요. 아. 그러니까 배터리가 원래 수명이 2년이기 때문에 네. 2년쯤 되면은 충전을 했을 때 그 배터리가 그 충전된 만큼 에너지를 다 못 머금고 네. 계속 이게 어디선가 이제 구멍이 물 봐야든 봐가지고 구멍 뚫린 겁니다. 계속 새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는 거는 정상이고요.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리튬 배터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좀 회전율 빨리 시키려고 네, 그런 그렇게 오해들이 만든 줄 많았죠. 알았어요. 네, 예전에 아니군요. 핸드폰 만드는 회사에서 핸드폰 2년마다 바꾸라고 일부러 네. 2년마다 한 번씩 고장나고 맞아요. 약정도 2년 걸었냐 라고 했는데 네. 거꾸로 핸드폰 수명이 원래 2년이기 때문에 아. 약정을 통신사도 2년씩 걸고 있는 거고요. 네. 좀 오래 쓰시는 분들은 3년까지 걸 수 있게 그쵸, 그쵸. 네, 거꾸로 된 겁니다. 그게 그때마다 바꾸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때마다 바꿔야 되니까 약정을 이렇게 걸어둔 겁니다.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그러면 이제 바나듐은 뭐가 다르냐? 네. 이거는 배터리 수명이 20년이랍니다. 그러면 한 핸드폰에 20년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고 싶지 않겠지만 그렇게 쓸 수가 있죠. 네, 정말 차이가 10배 정도 나잖아요. 네. 아. 그리고 충전된 그 에너지 있죠. 핸드폰 네. 보통 충전하시면 하루채 못 쓰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 하나 충전하면은 일주일 정도 쓸 수 있답니다. 핸드폰을. 근데 문제는 네. 그거를 지금 핸드폰에 적용할 수 있느냐? 지금 개발된 기술로는 그 배터리 크기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랍니다. 안 갖고 다니겠습니다. 친절하겠습니다. 네. 그 배터리 어. 크기가 컨테이너 박스라서 네. 아직은 실생활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아직은 상황이라서. 기술력이 정말 따라오지는 못했네요. 근데 이제 그게 네. 걱정되는 건데 일단 그 전기차도 배터리가 리튬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실제로 타시는 분들도 2년에 한 번씩 배터리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아, 배터리 교환을 해주셔야 되시고 네. 이것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업종들이 좋았다라고 하지만은 바나듐 때문에 바나듐 때문에. 바나듐 때문에 근데 이제 바나듐이 실제로 적용되긴 어려우니까 네. 아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빠지면은 사도 될 만한 회사고 실제로 전기차가 아직 매출이 반영이 안 됐기 네네.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충분히 아직 좋은 회사다. 대신에 좀 기술적으로 자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면요. 네.
일단 좀 물리신 상황이에요. 좀 저한테 그 걱정되는 문의로 주신 거 보니까 네. 물리신 상황인데, 일단은 하락의 기울기가 좀 가파릅니다, 지금. 네. 지금 얼마쯤에 물리신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짧게 물려도 지금 10%는 빠졌겠네요. 정말 그렇죠. 싸게 샀어도 10% 이상 손실인데,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뚱땡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월요일 날 서울 반도체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뚱땡이들이 있으면은 네. 여기서 하나, 그다음에 최근에 여기서 하나. 네.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요. 이 저항선을 깨지 않는 이상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물량이 충분히 소화될 만한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지금 당장 반영이 힘들다. 진짜로 얘는 가치 투자, 그러니까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들고요. 네. 지금 당장 전략을 짠다 그러면은 반등시 매도하셨다가 이후에 이게 충분히 물량 소화가 되고 나서 한 4, 5개월 뒤에 상황이 괜찮으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인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는 반등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두 종목 상담 진행해 봤고요. 매수 가능 여부 문의 주신 종목들도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즈비전이랑 파워넷, 머큐리 이렇게 종목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 다 이틀 전 급등했던 종목들이죠. 지금 네. 매수 타이밍이 왔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아이즈비전. 네. 아이즈비전 볼게요. 뉴스가 이제 파워넷이 아이즈비전의 지분 15%를 주당 12,800원에 인수를 했다. 아이즈비전의 원래 주가가 5,000원이었습니다. 네. 5,000원짜리 주가를 12,800원에 샀다. 네. 근데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지분 인수할 때 마이너스 30%부터 플러스 한 150%까지는 주로 원래 거래가 됩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신경 못 썼겠지만은 최근 5년간 이런 지분 과정 봤을 때 지분 가치를 마이너스 지분 가치 폭이 마이너스 30%부터 3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배가 아니고 1.5배. 네네. 1.5배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1.5배를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5,000원짜리를 12,800원 했으면 한 1.5배쯤 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네. 이유가 그 파워넷이 그 시가총액이 5, 600억이고요. RG비전이 8, 900억이거든요. 네. 그럼 왜 더 작은 회사가 더 큰 회사를 샀냐? 그러니까요. 일단 여기서 사람들이 첫 번째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네. 주당 12,800원에 샀기 때문에 그럼 나도 지금이라도 사면은 12,800원에 팔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일단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답은 정확하게 못 드리겠지만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네. 매수를 하실지 못 하실지는 하면 안 될지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 그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인수한 거 아니냐? 네. 그럼 제가 먼저 설명드리자면 코오롱이 시가총액이 7천억입니다. 코오롱의 대표적인 자회사 코오롱 티슈진이 있죠. 네. 코오롱 티슈진 그 당시 상장할 당시에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갔습니다. 7천억짜리 회사가 1조짜리 상장시켰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러면 코오롱이 급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이 논리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네. 코오롱 티슈진 상장한 날이 여태까지 고가입니다. 그 이후로 거기까지 못 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아이즈비전, 네. 아이즈비전의 자회사 중에 머큐리 있죠. 머큐리도 월요일날 상가까지 갔었죠. 많이 급등했었는데 네. 머큐리는 시가총액이 2천억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런 파워넷이랑 아이즈비전만 비교할 게 아니고 아이즈비전이랑 머큐리만 비교를 해봐도 네.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이 시가총액과 회사 규모는 큰 연관 관계가 없다. 어찌됐든 그 제일 중요한 것들은 파워넷이 이 아이즈비전을 인수할 때 네. 빚으로 인수를 했느냐 현금으로 인수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현금으로 인수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100% 인수한 게 아니라 15% 인수한 거잖아요. 그쵸. 15%이기 때문에 그게 뭐 더 큰 회사라고 볼 게 아니고 실제로 그냥 경영권만 가지고 온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생각하셨던 건 그 12,800원. 비유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재래시장에 할인마트는 다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제가 주식도 하나의 상품이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죠. 주식도. 그렇죠. 지금 거꾸로 이제 제가 재래시장에 가서 네. 과일 가게를 한번 갔습니다. 과일 가게 가서 사과 사장님 여기 사과 있는 거 전체 중에 한 15%만 네. 저한테 하나에 10,000원에 파세요라고 했어요. 네. 그럼 사과 가게 아저씨는 뭐 팔고 싶으면 팔고 안 팔고 싶으면 안 팔겠죠. 그렇겠죠. 만약에 샀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저 이후에 방문했던 손님들은 이 사과 가게에서 사과를 개당 10,000원에 꼭 사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럼 답이 됐나요? 네. 네. 그렇군요. 이거를 제가 꼭 10,000원에 샀다고 네. 굳이 그 뒤에 사람이 10,000원, 20,000원에 사든 5,000원에 사든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5,000원에 사면 10,000원에 산 제가 호구가 되는 거고, 네, 남들 다 20,000원에 사면 제가 10,000원에 산 제가 영웅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파워넷이 IG 비전의 지분 15%를 사가면서 이 지분 15%가 누구 거였냐? 네. 만약에 IG 비전이 머큐리를 가지고 있죠. 그 IG 비전이 가지고 있는 머큐리의 지분을 파워넷에 팔았으면은 네. IG 비전은 급등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IG 비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태형이었나? 이제 임태형이었나? 제가 그분 최대 주주분 이름이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분 주식을 사간 거예요. 그냥 개인이. 네. 아. 그냥 회사가 최대 주주의 지분을 사갔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진짜로 이 종목이 가야 되는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 안 드렸어요. 잘 모르겠고. 네. IG 비전이 그때 상한가를 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그러니까 역대 신고가를 찍고 신고가 찍진 않았지만 거의 부근이죠. 네. 그러면은 저항 때는 이미 다 갭으로 돌파한 상황이고 그 뒤에 가격은 자주 말씀드린 오감만족에서 그 단골 단어죠. 꿈과 희망의 영역이고요. 네. 꿈과 희망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투자자라고 해야 될까요? 투기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뭐 개인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꿈과 희망의 영역이고요. 그걸 일단 지금 주식시장에 꿈과 희망이 많이 죽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꿈과 희망이 몰릴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는 이 제가 말씀드린 사실들을 기반으로 스스로 네.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여기까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IG 비전과 파원의 머큐리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하실 때는 저희가 앞서 고지를 해드리듯이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거고요. 제가 매수 타이밍은 따로 제시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함께해 주신 김상현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장 아직은 여러 이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 체크 꼼꼼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